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시절 그 스타의 김동건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채 차마 꺼내지 못하는 비밀 하나쯤은 가지고 있기 마련이지요. 저 또한 수십 년간 마이크 앞에 서며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목격해 왔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조금 더 무겁고 조금 더 시린 울림을 줍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비로소 깨닫게 되는 삶의 민낯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평생을 성실함과 명예라는 굴레 속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든이 넘은 나이에 나지막이 고백합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것이 사실은 모래성일지도 모른다는 그 쓰라린 자각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국 연극과 영화사의 산증인이자 우리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신 배우 이순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평생을 한결같이 카메라 앞에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살아오셨지만 오늘은 배우 이순재가 아닌 그저 한 시대를 오래도록 건너온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려 합니다. 선생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순재입니다. 김동건 씨를 이렇게 마주하니 우리가 참 오래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군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처럼 구시대의 질서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 일종의 수치처럼 느껴질 때가 많으니까요. 우리는 슬퍼도 울지 말아야 하고 힘들어도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인생의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한 번쯤은 누군가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화려한 스타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저 한 인간이 명예라는 이름 뒤에서 얼마나 고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소중히 지켜온 가정이라는 가치가 무너질 때 어떤 참담한 심경이 드는지를 담담하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많은 분이 제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한 번쯤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군요. 김동건 씨, 우리가 처음 만났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때에는 종로의 어느 낡은 다방에서 담배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예술을 논하고 인생을 걱정하던 참으로 가난했지만 순수했던 시절이었지요. 그 시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화려한 명성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였습니다. 연기를 하든 방송을 하든 우리 세대는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은 자식이 되어야 했고 자식들에게는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그 강박에 가까운 책임감을 훈장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게 우리 삶의 전부였고 우리가 숨쉬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가끔 제 손때 묻은 대본들을 들여다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맡았던 수많은 인물은 모두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지요. 그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 저는 제 자신을 죽이고 오로지 그 인물의 책임감만을 몸에 익혀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뒤를 돌아보니 정작 나 이순재라는 인간은 그 세월 동안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가끔은 생경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명예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하며 살아왔으니 말입니다. 선생님의 그 깊은 목소리를 들으니 저 역시 코끝이 찡해집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는 참으로 엄격한 시대를 건너왔지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특히나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사내로서 죽음보다 더한 불명예로 여겼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세상에서 들려오는 파경이나 배신에 관한 소식들을 접할 때면 우리 세대의 어른들은
가슴 한 구석이 무너지는 듯한 통증을 느낍니다. 특히 최근 한 트로트 가수의 불륜 스캔들이나 그로 인해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한 가정이 산산조각 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선생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그것은 단순한 남녀 간의 애정 문제를 넘어 우리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 보수적 가치관에 대한 정면 도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소식을 접하셨을 때 아마도 그 배신감의 무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20년이라니요? 20년이라는 세월은 강산이 두 번 변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한 아이가 태어나 성인이 되고 한 여인이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한 남자에게 맡겨온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 시대의 20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의를 무너뜨린 남자의 거짓말과 또 그것을 알고도 묵인하며 자신의 성공을 위해 질주한 젊은 가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아내의 20년을 쓰레기통에 쳐박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합의가 끝났다는 그 비겁한 한마디로 새로운 인연을 정당화하려 했지요. 하지만 보십시오.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습니다. 명예라는 것은 한순간에 화려한 노래 한 곡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일상의 성실함과 약속을 지키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버림받은 아내의 심정보다도 그 남자가 평생 짊어지고 갈 불명예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걱정이 되더군요. 죽는 날까지 그 죄책감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텐데 말입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 세대에게 명예는 생명보다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명예보다 자신의 욕망이나 당장의 이익이 더 우선시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가족들, 특히 쓰러진 친정 어머니와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비극입니다. 그 가해자들은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항변합니다. 사랑에 속았고 돈 때문에 방송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말이지요. 이런 변명들을 들으실 때 선생님께서는 선배 예술가로서 혹은 한 가정의 어른으로서 그들에게 어떤 꾸짖음을 주고 싶으신가요? 그들이 말하는 그 어쩔 수 없었다는 상황들이 과연 한 가정을 파탄낸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면죄부라니요. 가당치도 않은 소리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어쩔 수 없는 선택만이 있을 뿐이지요. 그 젊은 가수는 자신의 어머니 암 치료비와 위약금을 핑계로 삼았습니다. 효심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자신의 부도덕함을 가리는 방패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나쁜 죄질입니다. 진정으로 부모를 위한다면은 부모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짓은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리고 그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 중이었다거나 마음이 떠났다는 말로 자신의 외도를 정당화하려 하지만 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고 포옹을 나누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다는 것은 이미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을 포기한 것입니다. 품격이라는 것은 남이 봐줄 때만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엘리베이터 안에서조차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인간의 품격입니다. 우리는 낡은 양복을 입어도 마음만은 빳빳하게 다려 입고 살았습니다. 지금 그들이 입고 있는 화려한 무대 의상이 그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가려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김동건 씨는 2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저는 가끔 제 아내의 손을 잡을 때마다 이 손에 밝힌 굳은 살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되짚어 보곤 합니다. 우리네 인생에서 20년은 단순히 달력을 2번 넘기는 시간이 아니지요. 그것은 한 집안의 밥상에 오르는 반찬의 취향을 외우고 남편의 낡은 양복 소매가 헤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자신의 청춘을 야금야금 내어준 여인의 일생 그 자체입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그 아내분도 2004년에 결혼해서
2025년까지 오직 한 남자만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하더군요. 첫째 아이가 대학생이 되고 둘째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그 여인이 흘린 땀과 눈물이 과연 얼마였을지 감히 짐작조차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 기나긴 세월의 무게를 단 몇 달간의 불타는 욕망과 맞바꿨습니다. 20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데는 고작 몇 통의 문자 메시지와 몇 번의 외출이면 충분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허망합니다. 우리가 연극 무대 위에서 20년 뒤의 모습을 연기할 때는 분장으로 주름을 만들지만 현실에서의 20년은 가슴속에 깊은 나이테를 새기는 일인데 그 남자는 그 나이테를 도끼로 찍어 넘겨버린 셈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가슴 한편이 아릿해집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한 여인에게 있어 가장 빛나던 시절을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바친 헌신의 기록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남편은 사업가라는 이름 뒤에서 새로운 자극을 찾았고 아내 몰래 휴대폰을 숨기며 다른 여자의 이름을 저장했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했던 가정이 일순간에 지옥으로 변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청취자분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특히 그 아내가 남편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인스타그램의 사진들을 대조하며 절망했을 그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참으로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랜 세월 수많은 부부의 모습을 연기해 오셨는데 이토록 긴 세월을 함께한 동반자를 배신하는 심리는 대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그것은 망각입니다.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평온함이 누구의 희생 위에 세워졌는지를 잊어버리는 무서운 망각이지요. 남편이 밖에서 사업을 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의 성적표를 걱정하고 시부모님의 안부를 챙기며 가정을 지켰습니다. 남편의 성공은 아내의 보이지 않는 뒷바라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살만해지고 아이들도 다 컸다고 생각하니 옆에 있는 아내가 지겹게 느껴진 것이겠지요. 익숙함이라는 선물을 권태라는 독약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자료를 보면서 그 남편이 수행이라는 가수와 부산 행사에 동행하며 즐거워하던 영상을 봤습니다. 그 시간 아내는 집에서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겠지요. 그 괴리감이 바로 배신의 본질입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채 젊은 여자의 웃음소리에 취해 자신의 뿌리를 스스로 잘라버린 것입니다. 뿌리가 잘린 나무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 남자는 지금 자신이 자유를 찾았다고 착각하겠지만은 사실은 가장 소중한 안식처를 잃어버린 난민이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익숙함을 지겨움으로 착각하는 순간 비극은 시작되는 법이지요. 그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상대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남편과 무슨 사이냐고 물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친구 사이일 뿐이며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이었다고 합니다. 20년을 지켜온 아내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짓밟히는 순간이었지요. 선생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가정을 돌려달라고 절규하는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미 마음이 떠난 남편을 잡으려는 그 처절함이 때로는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그건 미련이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내 아이들의 아버지를 지켜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고 내가 읽어온 20년의 역사를 부정하고 싶지 않은 인간의 본능이지요. 아내는 아마 믿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사랑한 남자가 이토록 저급한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겠지요. 하지만 남편은 오피스텔을 얻어 살림을 차리고 아내의 문자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의 대화가 침묵으로 변했을 때 그 여인이 느꼈을 고독은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것보다 더했을 겁니다. 우리 세대는 아무리 싸워도 한 이불을 덮고 자며 화해하는 것이 미덕이나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손가락 몇 번 움직여서 관계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게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그 쉬운 선택이 타인에게는 평생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 절반을 건 도박이었는데 그 도박에서 상대가 속임수를 썼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그 참담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처음엔 작은 틈새 같지만 나중에는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법이에요. 그 남자는 수행에게 자신이 이미 이혼 합의를 끝냈고 재산 분할까지 마쳤으며 서류 절차만 남았다고 속였다고 하더군요. 이것은 단순한 연애의 기술이 아닙니다. 한 가정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이죠. 남자는 새로운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지우려 했고 그 과정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존재하지 않는 유령처럼 취급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화가 납니다. 어떻게 20년을 함께한 사람들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회적으로 말살시킬 수 있습니까?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었다면 정당하게 대화하고 정리하는 것이 사내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뒤로는 가정을 유지하면서 앞에서는 이혼남 행세를 하며 젊은 여자의 환심을 샀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인격의 파탄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절에는 말 한마디가 천금보다 무거웠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지요. 하지만 이 남자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 것을 알면서도 매일 아침 수행의 집에서 나와 출근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그 남자의 거짓말은 치밀하고도 잔인했습니다. 상대 여자 역시 그 남자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지만 아내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이후에도 6개월이나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멈췄어야 했는데 그녀는 오히려 고소를 운운하며 아내를 위협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 위에 세워진 또 다른 오만함이 아닐까요? 선생님께서는 연기 생활을 하시면서 수많은 악역과 선역을 보셨을 텐데 진심 어린 사과 대신 협박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특히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연예인이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 정당화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사랑은 특별하고 아내의 절규는 그저 방해물로만 여기는 것이지요. 수행이라는 가수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남자가 속였으니 자신은 몰랐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보세요. 아내가 울면서 전화를 하고 내 남편을 돌려달라고 애원할 때 이미 진실은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멈췄다면은 그녀는 정말 피해자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포옹하고 입을 맞추며 보란듯이 동거를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몰랐다는 말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얻은 행복이 과연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 연기자들은 무대 위에서 가짜 인생을 살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진실한 인간의 감정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토록 가시적인 연기를 하며 대중 앞에 노래를 부르다니요. 그것은 관객에 대한 기만이자 예술에 대한 모독입니다. 참으로 따끔한 질책이십니다. 아내는 결국 참다 못해 탐정을 고용하고 법원에 CCTV 증거 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이 다정하게 애정 행각을 벌이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아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믿었던 20년의 세월이 그 차가운 기계 속 영상으로 부정당할 때 그 여인은 아마 영혼이 부서지는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인생의 선배로서 이런 배신의 현장을 목격해야만 하는 잔인한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CCTV 영상 속에 그 남자는 아마 아내 앞에서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을 다정함을 뽐냈겠지요. 그 가증스러운 모습이야말로 배신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아내는 그 영상을 한 달치나 돌려보며 매일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내가 알던 남편이
저 사람이 맞나,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저토록 낯선 괴물이었나 하고 자문했겠죠. 우리는 평생을 명예롭게 살기 위해 매 순간 자신을 검열하며 삽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옷매무새를 다듬는 것이 우리 세대의 선비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 아니 자신들만의 은밀한 낙원이라 착각했겠지요. 하지만은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 영상은 단순히 불륜의 증거가 아니라 그들의 양심이 마비되었다는 기록물입니다. 아내가 그 영상을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망설임과 눈물이 있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지키고 싶었던 가정을 자신의 손으로 해체해야 하는 그 모순적인 고통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무대 조명이 화려할수록 그 뒤편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는 법이지요. 수행이라는 가수는 미스트롯에서 유위를 차지하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드레스 밑에 한 가정의 눈물이 묻어 있었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녀는 현역가왕 3회에 출연하며 다시 한번 도약하려 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고 소송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그녀는 녹화장에 나가 웃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대담함이 무섭습니다. 예술가에게 감수성은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타인의 고통에 이토록 무감각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진정한 소리꾼은 마음의 정갈함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법입니다. 가슴에 죄를 짓고 부르는 노래는 결국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급급해 피해자 아내의 문자를 수개월간 무시했습니다. 무시라는 것은 칼보다 더 무서운 폭력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건네는 마지막 호소조차 외면하는 것은 인간성을 상실했다는 증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녀는 아내의 간절한 문자에 대해 내가 가진 적도 없는 분을 왜 돌려드려야 하느냐는 차가운 답변을 보냈다고 합니다. 두 분의 가정 문제는 알아서 하라는 방관자적인 태도까지 보였지요.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방송 하차 위기 앞에서는 어머니의 암 치료비와 위약금을 언급하며 동정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불행은 산더미처럼 키우고 타인의 비극은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는 태도에 대중은 더 크게 분노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연예계의 대선배로서 이런 후배 가수의 행보를 보며 어떤 감정이 드시는지요?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연예인은 공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중의 정서를 어루만지는 공적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인기와 부는 모두 시청자들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신뢰를 배반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면서도 뻔뻔하게 무대에 선다는 것은 선배들이 닦아놓은 길을 더럽히는 짓입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노래를 해야 했다고요? 그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본 돈이라야 부모님께 약이 되는 법이지요.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본 돈으로 부모를 봉양한들 그것이 진정한 효도이겠습니까? 그녀는 방송 하차를 막기 위해 아내에게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위약금을 못 갚으면 당신 남편을 고소하겠다는 식의 발언은 이미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입니다. 사랑은 국경도 없다고들 하지만은 도덕에는 엄연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허물고 얻은 성공은 사막 위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뿐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사건이 터진 후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그 내용에는 정작 가장 큰 피해자인 아내에 대한 사과는 빠져 있었습니다. 오직 제작진과 시청자들에게만 고개를 숙였지요. 이는 진정한 반성이라기보다 복귀를 위한 계산된 제스처로 보입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위해 그녀가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카메라 앞에서의 사과가 아니라
아내의 집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무너진 20년의 세월을 온몸으로 사죄했어야 합니다. 사과라는 것은 상대가 용서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댓글창을 막아버리고 비난 여론을 피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이것은 반성이 아니라 도망입니다. 우리 배우들은 연기가 안 풀릴 때 대본을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인생 대본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처음부터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돈이나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에 새겨진 상처를 치유하는 데 일생을 바쳐도 모자랄 판에 위약금 걱정이나 하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대중은 바보가 아닙니다. 진실한 눈물과 거짓된 연기를 구별할 줄 아는 해안을 가졌습니다. 그녀가 잃은 것은 방송 출연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명예입니다. 명예는 한 번 잃으면 다시는 살 수 없는 보석과도 같은 것인데 그녀는 그 보석을 길가에 버렸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나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아내의 친정어머니가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한동안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 노모에게 사위는 아들 같은 존재였을 것이고 수행이라는 가수는 즐겨 듣던 노래의 주인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믿었던 사위가 배신을 하고 좋아하던 가수가 내 딸의 가슴을 난도질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노모의 심장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혈압이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평생 일궈온 가치관이 붕괴하는 정신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응급실 차가운 침대 위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숨을 몰아쉬는 어머니를 보며 아내는 또 얼마나 자신을 원망했겠습니까? 진실을 말하지 말 걸 그랬나? 차라리 나 혼자 참고 살 걸 그랬나 하는 자책이 그녀를 더 괴롭혔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께서는 평소 트로트를 무척 좋아하셨고 수행의 팬이기도 하셨다니 그 충격이 오죽했겠습니까? 믿었던 세상이 통째로 뒤집히는 경험이었겠지요. 아내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구급차 안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남편이라는 사람은 전화로 나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미 몇 년 전부터 별거 상태였다는 거짓말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요. 아내는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는 순간에도 남편의 파렴치한 변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남자의 태도를 보며 선생님께서는 같은 사내로서 어떤 비애를 느끼시는지요? 사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노릇입니다. 사내라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면 모든 걸 제쳐두고 달려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지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었다니 그것은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짓이 아닙니다. 별거였다고요? 마음이 떠났다고요? 그것이 외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부부싸움을 해도 부모님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는 것을 효의 시작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위라는 사람이 장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스트레스를 주고도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다니 참으로 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무대에서 아버지를 연기할 때 항상 자식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이 아버지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식들의 외할머니를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이것은 가정을 파괴한 것을 넘어 천륜을 어긴 일입니다. 아내분은 어머니의 병실을 지키며 홀로 이 거대한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연예부 기자가 남편을 인터뷰했을 때 남편은 끝까지 동거를 부인하며 그저 7평짜리 오피스텔에 가끔 드나든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CCTV 영상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그는 거짓을 멈추지 않았지요. 선생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증명해야 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진실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꺼운 보자기로 감싸도 송곳 끝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남편은 지금 CCTV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우기는 꼴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의 비겁한 인터뷰가 나간 후 대중은 더 냉정하게 그를 심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기에 남는 것은 화려한 변명이 아니라 정직한 발자국입니다. 아내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절대로 자신을 자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신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진실을 외면한 자들의 오만함 때문입니다. 병실 창밖을 보며 흐느끼는 아내의 뒷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언젠가 멈출 것이고 쓰러진 어머니도 딸의 강인함을 보며 다시 일어나실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더 단단해지는 법이니까요. 배신자들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춤을 추겠지만은 진실을 지키는 자들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납니다. 그 빛이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는 숨을 곳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CCTV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의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CCTV는 그저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포옹과 입맞춤을 기록했을 뿐이지만 아내의 기억은 남편이 자신에게 했던 사랑의 맹세들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기록이 충돌할 때 아내의 가슴은 천갈래만 갈래 찢어졌을 겁니다. 남편은 7평 오피스텔에서 가끔 만났을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출근하고 밤늦게 함께 귀가하는 모습들이 날짜별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애가 아니라 명백한 살림이었습니다. 저는 연기하면서 카메라 렌즈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렌즈는 배우의 진심을 꿰뚫어 보거든요. 그 영상 속의 남편과 수행의 모습에서 저는 진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들키지 않을 거라는 오만과 찰나의 즐거움에 눈이 먼 탐욕만을 보았습니다. 선생님의 통찰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CCTV 영상은 법적 증거이기도 하지만 한 여인에게는 남편의 실체를 목격하는 잔인한 거울이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그 영상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 수천 번을 돌려봤겠지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저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영상 속의 남편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고 합니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는 아내의 고백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선생님께서는 누군가의 이면을 목격했을 때의 그 배신감을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극복하려 애쓰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아픈 것은 아픈 대로, 슬픈 것은 슬픈 대로 두어야지요. 그 영상 속에 남편이 보여준 행복은 모래 위에 세워진 신기루일 뿐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양분 삼아 피어난 꽃은 향기가 없는 법이지요. 남편은 그 좁은 오피스텔에서 수행과 함께하며 자신이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 줄 착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버린 것은 낡은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었습니다. 우리 세대 어른들은 거울을 볼 때 자신의 주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름 속에 정직하게 살아온 세월이 담겨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남자는 자신의 주름을 가리기 위해 거짓의 가면을 썼습니다. CCTV에 찍힌 것은 두 사람의 애정 행각이 아니라 한 사내의 인격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순간들입니다. 영상은 지울 수 있을지 몰라도 아내의 눈에 밝힌 그 잔상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수행은 아내가 증거가 있다며 만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문자조차 읽고도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커지자 자신도 속았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했지요. 기계는 범행의 순간을 기록했지만
그녀의 침묵은 악의적인 의도를 증명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런 침묵이 가져오는 파괴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수만 마디의 말보다 침묵이 더 잔인한 법이지요. 그 침묵은 동조이자 비겁함입니다. 아내가 문자를 보냈을 때 그녀는 이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나는 내 갈 길을 갈 테니 당신은 울든 말든 상관없다는 오만함이지요. 그것은 상대의 인격을 완전히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무대에서는 상대 배우의 대사를 잘 듣는 것이 연기의 시작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아우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는 CCTV보다 더 무서운 대중의 눈을 간과했습니다.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는 웃을 수 있었겠지만은 집 앞의 CCTV는 그녀의 부끄러운 뒤안길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영상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방송 하차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아내의 절규가 환청이 되어 그녀의 남은 생을 괴롭힐 것입니다. 진실은 침묵 속에 가라앉아 있는 듯 보여도 반드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양심을 팔게 만드니까요. 수행이라는 가수가 아내에게 했다는 말, 위약금을 못 갚으면 당신 남편을 고소하겠다는 그 협박은 참으로 추악한 일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방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그 책임을 상대 남자에게 돌리고 그 고통을 다시 아내에게 전가하는 방식이지요. 이것이 진정 사랑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비즈니스였습니까? 돈 때문에 노래를 불렀다는 핑계도 부족해 이제는 돈 때문에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 그 모습에서 예술가의 품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시절에는 출연료를 못 받아도 무대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밥을 굶어도 자존심은 굶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억 원의 위약금이 무서워 한 가정을 협박하는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분노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녀는 자신이 내용 증명을 받은 시점보다 한 달이나 늦게 녹화를 강행했습니다. 즉, 소송이 진행될 것을 알면서도 방송 출연을 고집했다는 뜻이지요. 이는 위약금 문제를 스스로 키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아내의 폭로 때문에 자신이 억울하게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본말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런 식의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는 후배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특히나 예술을 한다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것은 도둑이 매를 드는 격입니다. 자신이 불을 질러놓고 소방차 때문에 집이 젖었다고 항의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계약서상의 위약금이 무서웠다면은 애초에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 하고 진실을 알게 된 즉시 자진해서 내려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대중을 기만했습니다. 시청률이 8%나 나왔다고 좋아했겠지요. 그 시청률 속에 섞인 아내의 눈물은 안중에도 없었을 겁니다.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어야지 누군가의 상처를 도려내는 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가 말한 위약금은 사실 그녀의 욕심에 대한 대가입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눈을 가려 벼랑 끝으로 걷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것이지요. 저는 이 사건의 끝에서 그녀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도리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의 태도로 보아 그 깨달음은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아내는 그 협박을 듣고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을까요? 남편을 돌려달라고 애원했던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법적 대응과 금전적 보상 요구였습니다. 20년 세월의 가치가 고작 위약금 따위와 비교당할 때 아내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추락했을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돈이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끝까지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내가 돈에 굴복하지 않고 방송국에 제보하고 사건을 공론화한 것은 참으로 용감한 선택이었습니다. 침묵했다면 그들은 지금도 실평 오피스텔에서
아내를 비웃으며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겠지요. 존엄이라는 것은 비싼 옷이나 가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위약금 수억 원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 위대한 어머니의 길을 선택한 것이지요. 그 가수는 위약금을 핑계로 남편을 공격하겠다고 했지만은 사실 그녀가 공격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미래입니다. 한번 협박범으로 낙인 찍힌 사람의 노래를 누가 진심으로 들어주겠습니까?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잃어버린 이름은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스스로 태워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부 문제는 둘이서 해결하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는 아이들이라는 가장 연약하고 소중한 생명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두 자녀, 큰아이는 대학생이고 작은아이는 고등학생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세상의 전부이자 본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아이들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특히 입시를 앞둔 작은아이에게 아버지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중요한 시기에 가족을 버리고 낯선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사내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든 자식들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의 눈을 어떻게 피했을지 인터넷에 떠도는 아버지의 CCTV 영상을 보며 어떤 밤을 보냈을지 생각하면 어른으로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슬픔이 느껴집니다. 자녀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가거나 성인입니다. 그들에게 부모의 배신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인간관계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아이들도 이해해 줄 것이라며 자신도 피해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아버지의 변명이 아니라 따뜻한 집으로 돌아오는 뒷모습이었을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자식들에게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그건 바로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제자리를 지키며 빛을 내는 것. 그래서 자식들이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등대에 불을 끄고 스스로 폭풍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누굴 믿고 살아야 됩니까? 아빠가 엄마를 배신하고 할머니를 쓰러지게 했는데 그 상처를 안고 어떻게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저는 연기하면서 수많은 아버지를 살았습니다. 엄한 아버지, 인자한 아버지, 때로는 부족한 아버지도 있었죠. 하지만 자식의 미래를 담보로 자신의 쾌락을 줬는 아버지는 연기조차 하기 싫습니다. 그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니까요. 아이들은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할 겁니다. 그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아이들의 청춘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지 그 아버지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아니, 알아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실제로 아이들은 어머니를 도와 증거를 모으고 아버지를 설득하려 애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느꼈을 거절감과 무력감은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상처받은 이 아이들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 우리 사회와 가족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희 잘못이 아니다라고요. 부모의 잘못은 부모의 몫이지 자식들이 그 짐을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강인한 모습을 배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떠났지만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 애쓴 어머니의 그 숭고한 사랑이 너희들의 진짜 뿌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도 이 아이들을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 진실을 밝히려 노력한 용감한 가족의 일원으로 존중해줘야 합니다.
아버지는 언젠가 늙고 병들 것입니다. 그때 그가 기댈 곳은 7평 오피스텔이 아니라 자신이 버린 그 집의 거실이었음을 깨닫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자식들의 마음속에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자식의 눈물을 외면한 죄는 죽어서도 갚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 아이들이 부디 아버지를 원망하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스스로 더 멋진 어른이 되어 그 배신의 역사를 끊어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 아내는 대중 앞에서는 힘겨운 선택을 했습니다. 20년간 지켜온 자신의 내밀한 가정사를 세상에 공개한다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남편과 수행이 만든 그들만의 거짓 공화국에서 아내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녀가 사건 반장에 제보한 결단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소모품이 아니다. 우리 가족의 인생은 당신들의 장난감이 아니다라고 세상에 외친 것이지요. 이제 아내는 더 이상 남편을 돌려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배신한 남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과 아이들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을 통과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슬픈 성숙함이지요. 맞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울며 매달렸지만 이제 아내는 법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세우는 과정이기도 하지요. 남편은 끝까지 별거였다고 주장하며 법망을 피해가려 하지만 진실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자존심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입니다. 아내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기에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반면 남편과 수행은 어떻습니까? 사과문을 올리고 댓글창을 닫으며 도망치기 바쁩니다. 누가 진정한 승자인지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기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지만은 진정한 정의는 지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진실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만배 이기는 지으며 아내는 가정을 잃었지만 자신의 영혼을 구했습니다. 반면은 남편은 자유를 얻은 듯 보이지만 평생 불륜남이라는 낙인과 함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게 되겠지요. 저는 아내가 이제 그만 그 남자를 마음속에서 놓아주길 바랍니다. 쓰레기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나만 아픈 법입니다. 이제 그 쓰레기를 밖으로 던져버렸으니 그녀의 가슴에는 다시 맑은 공기가 차오를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품 있는 여인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이제 사건은 대중의 손을 떠나 법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수행은 하차했고 남편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홀로 남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거친 풍파를 지나온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위로의 말씀을 건네고 싶으신지요? 그녀가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럼요. 반드시 옵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은 그저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제 알게 됐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내가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해낼 수 있는지 말입니다. 20년 세월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세월 동안 당신은 충분히 사랑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못은 당신이 아니라 그 사랑을 담을 그릇이 안 되었던 그 남자에게 있습니다.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걸어가세요. 아이들이 엄마의 당당한 뒷모습을 보며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쓰러진 어머니도 당신의 밝은 미소를 보면 다시 기운을 차리실 겁니다. 인생은 길고 고통은 짧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이 아내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의 증인이 되어주겠습니다. 이제 편안히 주무세요. 당신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오늘
김동건 씨와 참으로 긴 이야기를 나누었군요. 제 나이 90을 바라보며 느낀 것은 인생이란 결국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남편과 가수는 당장의 욕망과 돈을 선택했지만 그들이 남긴 것은 상처와 배신뿐입니다. 반면 고통받은 아내는 용기와 진실을 남겼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청취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쌓고 계십니까? 자식들에게 자랑스러운 이름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변명입니까? 명예라는 것은 지키기엔 너무나 어렵지만은 무너뜨리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저 역시 남은 생동안 제가 쌓아온 이 작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정직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부족한 노배우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이 가슴 깊이 밝힙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와도 같지요. 20년이라는 세월을 배신으로 갚은 한 사내와 자신의 성공을 위해 타인의 가정을 짓밟은 한 가수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 속에서도 우리는 한 여인의 강인한 모성애와 진실을 향한 용기를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순재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깊은 성찰 덕분에 우리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인생의 길목에서 때로는 비바람을 맞기도 하지만 결국 해는 뜨기 마련입니다. 상처 입은 모든 영혼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김동원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저도 마음속에 있던 해묵은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었군요. 우리 시대의 이야기가 젊은이들에게는 구닥다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사람 사는 이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정직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피하지 마세요. 그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절 그 스타는 앞으로도 우리 삶의 진솔한 이야기와 잊지 못할 스타들의 이면을 담담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대화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늦은 밤 편안히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김동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